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창업 3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의 미래 마지막 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부 소득의 지각 변동, 2부 월급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부 전환의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4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부 전환의 시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10장에서 보시면 왜 어떤 노동은 다른 노동보다 더 혹은 덜 보호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스타트업,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우버를 보면 우버 기사는 300만 명인데 직접 고용주 직원은 173개국에 22,000명이고 대부분은 고용 불안층이라는 거죠, 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의 특징이 뭐냐, 휴가도 없고 4대 보험도 오로지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열악한 존재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생계교통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으로 우리가 저자 반 파레이스가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완전고용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저서 불평등을 넘어해서 앤서니 패킨슨이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고용제도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최후 고용주 역할을 자처해서 누구든 국가에게 고용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고용해주는 제도로 모든 사람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학교에서 이 사람이 직장에 취업했느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4대 보험이 지급되는 회사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시직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알바생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완전고용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취약계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4대 보험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기업주가 아니면은 일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아예 그 4대 보험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후 고용주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해주면 결국은 이제 최소한의 보장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가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서 제가 이 장을 읽어보니까 아이폰 당연히 애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술 혁신이든 어떤 기술 제품이든 오랜 기간 수많은 투자와 실패를 거쳐서 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그 소득이 창출한 이익을 기업의 주주들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로 해서 삼성전자에서 그걸 개발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개발되고 하는데 수많은 투자와 실패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 이익을 기업의 소수의 주주들에게만 귀속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이익은 위험한 투자를 도맡았던 국가의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으며, 국가는 이를 다시 국민에게 소득으로 되돌려야 한다. 근데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익은 지금 기업들이 다 향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되라고 생각 못했는데,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서 일부 또 경영자 총협회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세라는 것은 이제 이 기업이 이익이 발생한 회사들이 결국 법인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처럼 경기가 불경기인 경우에 법인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결국 혜택을 볼 수 없는데, 문제는 이 법인세 인하를 요청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 자산만 지금 1,000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기본소득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국민 1인당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는데 50조가 지금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조도 굉장히 우리가 큰 돈이라고 하면서 국가재정에 큰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 논리로 따지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면은 결국은 1,000조니까 그럴 리도 없지만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지금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갖고 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자본주의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면서 결국 모든 것들을 지금 기업이 다 개발이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곳에서 독식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국가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어떤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이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자,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두에게 1년에 1,000만 원씩 나누어 드릴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지급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의를 제가 촬영하는 날 오늘 그 인터넷에 기사가 떴는데 비록 일개 지자체지만은 경기도에서 약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이나 자산 이런 거에 상관없이 또 이 사람이 또 일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에게 지금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적으로 이게 이제 10만 원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1년에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럼 재원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슨 근거로 하느냐, 이제 그런 어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각 지자체들의 어떤 사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모순점이라든지 어떤 이것을 좀 잘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정착이 된다면 이를 기회로 해서 향후에는 다음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집행이 되는 어떤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발생하냐면 이제 지방들이 우리 그 지방 소멸 지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그 지방 소멸 지수를 공식은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수를 20에서 65세 이상 인구수분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분모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자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부터 출산 가능 연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1을 기준으로 정상으로 보는데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을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방 소멸 지수가 이게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5,567명인데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3,112명이어서 소멸 위험 지수가 0.21이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늙은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지금 여성 인구가 없는. 그래서 과거에는 소득이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생기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개인 소득도 없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쉽게 말해서 이제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재 상태로도 노인 인구가 지금 2만 명이 넘고 전체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 인구라면 여기는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그만큼 적으니까 이런 데는 이제는 앞으로 재원을 거둬들일 어떤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는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1,000만 원씩 나눠들 수 있었던 재원을 만들어서 젊은 인력을 유입해야 되고, 결국 이제는 국가가 각 지역별로 이제 어떤 데가 그 소멸 위험 지수가 높고 어떤 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소멸 위험 지수가 낮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대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거기는 그만큼 세원이 많이 거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지역별로도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제 과거에는 민간에게 맡겼고 개인한테 맡겼던 영역을 이제는 국가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전 국민이 평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서는 역설하고, 뒤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 우리나라 현재 가장 낮은 데부터 0.2 미만이 총 11군데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 의성군은 지금 0.15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전남 신안군이 0.198에서 거의 보면은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전남도에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은 남해 쪽에 있는 그 지역일수록 지금 굉장히 군 단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지역 간 어떤 그 격차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보면은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어차피 이슈가 된 거니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도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여당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전부 다 주기에는 너무나 재원을 많이 들고 해서 결국은 중하위 계층만 준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한테 지급한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뭐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별적 복지제도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를 완벽하게 선별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중하위 계층한테 지급한다면은 A는 중하위 계층에 선별됐는데 B는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얘기했을 때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거에 우리가 그 사회적 어떤 그 약자로 지원이 배제된 송파 세모녀가 이렇게 우리가 사망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게 완벽하게 투명하게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복지 대상자에게 사회적으로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우리는 이제 복지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은 무능력자 내지는 또 사회적으로 어떤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둬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뭐 뉴스에서 나왔었죠. 임대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등하교를 할 때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일반 주민들의 어떤 자녀들이 예를 들어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출입구를 따로 하게 해서 아예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별적 복지제도 문제점이라는 거죠. 셋째,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지원이 줄거나 끊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선별적 복지제도는 내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다가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이 생기거나 일자리를 얻게 되면 다시 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하면은 끊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네 번째는 선별제도를 유지하기에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주에서 석유자원에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알래스카 연구기금으로 조정해서 조건 없이 현재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2019년도부터 모든 7세 이하 아동을 매달 10만원씩 이것도 처음에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아들도 10만원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냥 똑같이 주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할 때도 결국은 똑같이 주고 차라리 세금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4장에서 보면은 거의 완벽한 복지국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론 최근에 코로나 대처 능력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대열의 의료의 선진, 그 다음에 방역의 선진, 그 다음에 어떤 국민 그 질서, 어떤 국민의 시민의식에서 선진국으로 되고 있지만 실적으로 어떤 행복 만족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복지 시스템에 가장 앞서 나간 나라들이 바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핀란드가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소득을 한번 국가에서 일부 대상을 해서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핀란드의 개인은 미국의 개인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미국의 개인은 핀란드인들보다 훨씬 더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핀란드가 복지를 많이 하니까 미국의 개인보다 굉장히 의존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핀란드 개인이 훨씬 더 미국 개인보다 더 자율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핀란드 저널리스트가 그에 져서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의 복지제도는 크게 2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40여 종의 현금 복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쓰는 현금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2단계는 취업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득과 연계된 복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취업을 하게 되면 끊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취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내가 사회안전망이 제공을 받고 내가 혹시 능력이 좋아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복지가 연결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어떤 형평성을 이루도록 했다. 그래서 핀란드는 사회 전체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임금과 자산의 불평등도가 가장 낮다. 그래서 계층 이동성이 크다. 계층 이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다리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다리를 걷어차면은 결국은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계층 이동성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흑수저론, 뭐 금수저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핀란드가 그 이유는 바로 핀란드는 평등이 되다 보니까 성평등도 높고 그 다음에 불평등도가 낮아져서 계층 이동성이 큰 사회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굉장히 어떤 만족이나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행복 보고서 1위 국가인데 그래서 이제 핀란드 다음에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거의 보면 여러분들이 북유럽 국가들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4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자유노동이라는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노동은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저도 직장을 다닐 때 나도 정말로 아침에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나가서 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종속되지 않고 퇴근하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그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유노동은 고용주에게 종속되지 않는 계약 형태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높은 자율성과 통제성을 갖고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임시적 계약을 통해서 수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일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제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미래 사회는 거대한 설비와 네트워크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거대 코끼리 기업과 코끼리들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자유노동을 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코끼리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며 비루하게 살아가는 벼룩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거대 기업 사이에서 내가 선택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대기업 사이에서 아니면은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벼룩 시대가 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자유노동이 굉장히 이제 아주 보편화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코끼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대량 고용을 하지 않으며 많은 일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단기간에 조달하려 할 것이며 되도록 사람을 묶어두고 책임지며 보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기업들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지 않고 가급적 공유경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효율성을 따지고 이제 어떤 그 안전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쓰려고 하는 것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16장 새로운 부의 원천으로서 데이터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식정보 사회가 이미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그 융합 창조 사회가 되면서 최근에 다 떠오르는 스타트업 내지는 또 앞서 나가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또 어떤 그 제품의 어떤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새로운 부의 원천이라면 앞으로 이제 데이터 얼마나 그 데이터도 양질의 데이터를 갖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떠오른 것도 결국은 구글이 검색에서 하루에 35억 건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하루에 15억 명이 이용을 하는 만큼 그만큼 많은 정보가 다양하게 그 사이트에서 공유가 되니까 그 회사들은 그 정보만 분석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무한한 어떤 금광과 같은 어떤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의 활동정보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데이터 소유권 문제로 요약되며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부는 모두에게 귀속되는 공유로 여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의 문제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부상하는 것이 이 개인정보가 과연 어디까지 소유권이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부를 과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다 이것을 가져가도 되느냐 하는 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뭐 이 강의와는 별개지만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또 굉장히 공부하고 있는 박사방 우리가 사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본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원치 않는 동영상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부를 착취하고 거기에서
실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이런 그 어떤 그 정보의 어떤 비대칭,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한 어떤 자산의 불균형, 어떤 정보의 불균형,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그 앞으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역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정장치를 앞으로 이루지 않으면 이게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과거에 뭡니까 게놈 지도를 통해서 이제 각 개인의 엽기서열을 이렇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풍요로워질 것이다 했는데, 그 당시 게놈 지도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 바로 첫 번째는 가진 자들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어떤, 오히려 이제는 수명의 격차도 이제는 부에 인해서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불평등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게 게놈 지도를 통해서 어떤 개인의 정보가 이게 의료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취약점, 이 사람의 시키면서 생사해탈권을 줄 수 있는 이 정보들이 만약에 민간 의료기관이나 어떤 보험회사, 어떤 마케팅 회사로 흘러들어갔을 때, 이게 악용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다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정말 우리가 공유된 어떤 자원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가 우리가 더 나은 발전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이제 지금보다도 더 어떤 그 격차가 심해지는 어떤 불평등 사회로 가느냐 했던 그런 어떤 전환의 시기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17장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킹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킹핀은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킹핀이라는 것은 볼링에서 어떤 그 10개의 핀을 떨어뜨릴 때 하나에 가장 그 맞췄을 때 그 핀을 통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걸 킹핀이라고 하죠. 되게 이제 볼링을 잘 치는 사람들은 킹핀 하나로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는데, 저처럼 못 치는 사람은 이제 엉뚱하게 맞춰서 이제 전혀 뭐 한 3개, 4개밖에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당면한 수많은 문제에서 킹핀이라는 것은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의 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그 한국 그 두 번째 시간에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통계청에서 했던 자산 이전 개정을, 국민 자산 이전 개정을 보더라도 실적으로 우리가 적자로 시작해서 흑자에 돌아서 나중에 노후에 적자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생애 전반에 걸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이것이 뭡니까? 실적으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소득이 안정되면, 인간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게 불안정성인데, 그 중에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이 안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킹핀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보편적 기본소득제라는 걸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하죠. 수중에 있는 돈은 자유의 도구이지만 길을 써서 벌어야 하는 돈,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은 내 자유를 보장해 주지만, 내가 길을 써서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 되는 돈은 결국 노예를 만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후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분배가 고용을 통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2차 분배는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다. 그래서 기본소득제의 정당한 이유 3가지로서, 첫째,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중 상당액은 공동이 자원이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중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도 거기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둘째, 사람들이 고용을 통해서 받는 임금이 과거보다 불안정해지고 있다. 셋째, 국가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킹핀이라는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제 강의가 어떤 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마침 이 책을 제가 우연찮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뭘까? 어떤 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였고, 그 불평등의 화두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소득의 어떤 분배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마침 최근에 했던 그 사회적인 이슈와 맞물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5가지입니다. 첫째,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 개인에게 지급하고, 셋째,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구직 노력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바로 5번째,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만 뺀 나머지 4가지죠.
현금으로 지급하고 개인한테 주고 보편적으로 다 주고 그다음에 모든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정책연구기관 LAB 2050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이면 1년에 36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GDP의 10% 수준인 187조 원이 지금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8년에는 이제 조금씩 금액을 올리면 이렇게 65만원을 주면 405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이나 사업소득도 분리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의 구조도 어떤 그 재원을 마련하는 세금의 구조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1층 구조, 기본소득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3층 보장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노후 보장할 때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 이렇게 하듯이 이제 소득도 1층이 기본소득, 2층이 기여소득이라고 해서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이런 것들로 이제 복층 설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능동적 삶을 살아가는 사회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된 소득의 미래를 정리를 하면서 3주차 퀴즈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퀴즈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이전 개정에 대해서 합격했는데 국민이전 개정에 따르면 한국 사람은 태어나서 적자 구간에 살다가 29세 흑자 구간에 진입해서 몇 세 적자 구간에 접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두 번째 시간에 국민이전 개정을 보시면 45세였는지 53세였는지 58세였는지 60세인지 아마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시죠. 자, 두 번째 선별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였었죠. 선별적 제도의 문제점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가번 대상자를 완벽하게 선별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번 복지 대상자에게 사회적으로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점. 다번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원이 줄지 않는다는 점. 라번 선별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다 지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기본소득의 요소들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번 시간에 학습했었죠. 구직노령 등의 조건을 따져서 지급할 것, 현금으로 지급할 것, 개인에게 지급할 것,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 3주차는 1교시 소득의 미래 목차 및 저자 소개, 책자 요약을 했었고 2교시 소득의 지각 변동 1부, 그 다음에 2부 월급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를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 3교시에는 3부 전환의 시대 국가 역할, 4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